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2016년하고 2017년을 비교해 봤을 때 변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자기소개서 항목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거든요. 특히 직무 맞춤으로 변화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트렌드, 그다음 채용에 대한 트렌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2017년 채용에서 성공하실 수 있을지 그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채용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취업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시는 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사실 그 동향 부분에 있어서 동향이라는 건 계속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요. 어떤 수치를 보시고 이게 어렵다, 아니구나, 또 이게 또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쪽 시장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1000대 1이건 만대 1이건 그 1위 여러분이 되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대략 어느 부분이 좀 힘들다, 또는 어느 부분이 좀 경기가 좋구나, 이런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채용 계획을 보다 보니까 2017년에도 역시나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지금 채용 시즌은, 새 채용이라는 거는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업이 또는 이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 후광을 받는 게 채용이다 보니까 더욱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채용이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에 도전하실 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조금 더 적은 인원으로 뽑아놓고, 그 다음에 상반기 분기별로 봤을 때 상반기 분기가 좀 더 성과가 낮다, 그러면 하반기 때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이 채용 공고의 어떤 그 내용으로 보고 인원이 많다 적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반기에 뽑는 채용 공고, 하반기에 뽑는 채용 공고가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꼭 한 번씩 2, 3년치를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반기에는 뽑고 하반기에는 아예 안 뽑는 직무들도 있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채용이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들은 다 몸소 체험하고 계시니까 뭐 따로 크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러면 한번 그 업종별로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 인쿠루트에서 이렇게 또 날씨별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으니까, 한 번씩 또 기사된 내용이니까 들어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뭐 건설, 토목, 부동산 이쪽 굉장히 또 낮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체험하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수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는 벌써 몇 년째 좋지 않고 있고, 해외 수주 또한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건설에서는 지금 빙하기 이상의 수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지금 건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밀린 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미수금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도 많은 상황이라서 굉장히 건설 경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건설 경기랑 조금은 다르게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테리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셀프 인테리어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자기 집에 대해서 또 애착이 있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집을 구매하셔가지고 인테리어를 또 싹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부분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취업할 가능성이 있고, 또 조금 더 넓은 그 채용 공고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쪽 분야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씩은 건축사무소라든지 이쪽에 좀 찾아가 보시면은, 뭐 규모는 작을 수 있으나 그 매출 규모가 큰 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여행 쪽,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중국에서 또 여행 금지 법을 좀 내린 상황이다 보니까 여행업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쪽 분야에 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또 면접 때 또 서류에서 이런 것들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제 새로운 국가, 새로운 또 우리 고객들을 찾는다면 어느 나라 국가, 또 어느 나라 고객들을 찾으면 조금 더 이 여행에 있어서 호황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 구직자들에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뭐 금융보험 쪽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지점이 줄고 있고 또 온라인상으로도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면 또 아시죠? 다 온라인상으로 진행되고 AI 이렇게 AI라는 인공지능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대면에서 하는 것보다 터치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구조조정도 매년 뭐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좀 미래를 바라보고 예전에는 화이트 칼라 또 그리고 또 금융권에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엔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은행은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 시간 외에도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그냥 출퇴근 시간, 우리 은행 업무 시간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시고, 은행도 이제는 영업적인 측면 그리고 IT의 기술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거나 아니면 그분들에게 조금 더 채용이 열려 있다, 이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뭐 전반적인 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더 체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가 떠 있네요. 그나마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예, 김영란법의 법 때문에 아마 뭐 많은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 산업에서는 그런 크게 타격을 받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식음료 산업에서 보면은 요즘에 혼밥, 혼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조금은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산업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에 그 음식이 좀 안 좋은 식자재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기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타격을 받는 분야들도 좀 있긴 하죠. 예를 들어 닭이라든지 또는 그런 그 병이라든지 또는 콜레라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은 좀 뭐 예를 들어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여파를 받는 곳들이 아니라면 식음료 분야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떨어지는 거는 얼마 안 되어 있잖아요. 이 분야는 오히려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IoT, 그 다음에 IoE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터넷의 분야가 다 통신과도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그쪽에 또 분야를 관심을 갖고 또 그 산업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별로는 각자의 그 협회라든지 아니면 진흥원 이런 데 들어가셔서 산업에 대한 변화, 트렌드를 한 번씩을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앞에 보시면요. 기업의 채용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있는데, 이제 그 공개 채용이라는 부분은 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룹사 공개 채용이 많았는데 수시라든지 이제 상시 채용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바로 결혼이 나면 그 결혼이 났을 때 채용 공고를 내고 또 기다리는 시간까지 좀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시로 딱 채용을 하거나 상시로 채용을 해서 바로바로 결혼을 메꾸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 한화 같은 경우에는 한화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한화DB라는 게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가고 싶은 분야의 계열이라든지 계열사 또는 직무에 관련해서 미리 서류를 올려놓고 있으면 결혼이 났을 때 그 서류를 먼저 체크해 보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외국계 기업으로 따지면 인력 풀을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다 변해가고 있고, 대규모의 채용보다는 그때그때마다의 채용들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수시 채용, 상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채용시로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채용시라는 거는 기간이 많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채용 공고가 내려버리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공고를 보시면 최소한 3, 4일 내에 원서를 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끔씩은 채용이 되는데도 그런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전화해서 채용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도 역시나 취업이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1994년도의 기사인데요. 기사를 봤더니 14개 그룹 중에서 롯데만 채용이 높고 나머지는 다 낮다.
결국 과거나 현재나 채용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경쟁률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채용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거부터 힘들어 왔는데 어떤 부분들이 준비가 되면 채용이 잘 될까?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취업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미래엔 어떨까요? 뭐 미래에는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일본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뭐 인구수가 주는 거에 비해서 일자리는 많아지지 않을까. 근데 또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 인공지능이 발달로 인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많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면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뭐 그런 채용이 적다 많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2016년, 2017년 놓고 봤을 때 또 채용 인구수가 줄고 있다. 채용이 계속 줄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항상 그 상반기 때 기사를 보면은 작년보다 낫다. 작년보다 줄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던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용이 상반기에는 더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반면 또 하반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올해 그 경제가 상반기 조금 더 좋아져서 하반기에 채용이 좀 더 많았다는 기사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입학 연도에 따라서 입학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입학자가 그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졸업하는 시점에 조금 더 경쟁자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예, 보니까 2012년도에 굉장히 입학 정원 수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뭐 2019년까지는 계속 채용에 있어서 그 지원자, 구직자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아무래도 대졸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직난은 또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만 생각하고 계시다면 뭐 어떻게 취업하시겠습니까? 이런 그 내용들은 그냥 수치에 불과하다. 다만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두시고 하고 싶은 일을 빨리 찾으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간략하게 채용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오히려 좀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트렌드 부분인데요. 자, 기업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최적의 인재를 원합니다. 최고의 인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최적의 인재를 원한다. 즉 우리 기업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사 담당자들한테 질문을 드려서 어떤 부분들이 잉여 스펙이냐라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1번이 뭐였냐면 석사, 박사였습니다. 근데 이 석박사가 왜 잉여 스펙이 됐는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석박사면 이 학력이라는 게 당연히 높아지는 건데 왜 이 학벌이 높아지는데 왜 이게 잉여 스펙이냐?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석박사를 요구하는 그런 직무가 아닌 상태는 일반 직무에서 석박사를 취득해서 오시는 분들을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취업이 안 돼서 도피로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석박사를 뽑았을 때 이런 그 석사나 박사의 그 교육에 대한 깊이가 업무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걸 체크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잉여 스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제가 학사, 석사, 박사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도 보면은 이 석사분들께서 취업에 대한 그 관심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사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취업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연습이 돼야 되는데 연구실에서 또 생활하시다 보니까 그 연구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돼서 취업에 대한 준비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박사 이런 부분이 잉여 스펙이 되거나 또는 이 석사의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석박사 분들께서는 조금 더 이 취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구에 대한 업적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취업에 대한 준비, 표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한 세 번째 정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극기. 항상 이런 얘기 많이 드리죠. 무한 도전 하시는 분들. 근데 그게 이제 극기 체험. 특히 이제 체력적인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를 또 잉여 스펙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체력적인 도전, 국토대장정이 될 수도 있고요. 등산, 마라톤이 될 수도 있고, 전국 자전거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도전들이 과연 직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물론 개인이 그런 극기 체험을 통해서 뭔가 극한 상황에서 이겨냈던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직무적인 측면을 항상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직무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걸 고민했을 때 이런 극기적인 측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스펙적인 부분에 대한 높이, 또 양을 쌓는 것보다 여기 기업에서 얘기하는 최적의 인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도전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성실한 사람, 인성을 갖춘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늘 표현하고 있는데도 그걸 물어보면 비슷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맡은 바 일을 끝까지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맡은 바 일을 끝까지 했다는 그 결과적인 측면만 제시하시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런 책임감까지 보여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지금의 트렌드는 최적의 인재, 그 직무에 대한 적합도,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적합도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 그런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 트렌드에 맞게 잉여 스펙을 쌓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험, 이 직무 경험을 쌓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게 그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기업별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채용 시즌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2월 달부터 4월 달, 5월 달, 이때가 이제 대기업 공채 시즌이다. 그리고 여기 8월 달부터 또 9월, 10월, 11월 이때가 공채 시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들은 그냥 한번 딱 훑어보시고 제가 이거를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습니다. 자, 12월 24일, 무슨 날이시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아마 답변 못하신 분들은 여자친구가 없거나 남자친구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쉽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24일 이후, 연말입니다. 채용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채용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리하는 시점인데 굳이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2월달 앞으로 구정을 한번 떠올리고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구정 전에 채용이 많은가? 역시나 이때도 별로 채용이 없습니다. 왜냐? 시작하는 시점인데 시작하는 시점에서 뭘 많이 하시나요? 그렇죠. 계획을 세우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는 것보다 계획을 세우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쪽에 좀 채용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요때. 요때는 왜? 어떤 것 때문에 채용이 적을까요? 여러분들 7월 달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휴가 가는 기간입니다. 휴가 가는 기간에 신입사원을 뽑는다. 굳이 휴가비를 또 줘야 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또 신입사원 뽑은다고 해서 바로 휴가도 못 갑니다. 연차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 기간에도 사실은 채용이 좀 적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간, 이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는 기간, 요 기간들이 채용이 좀 활성화되는 시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3월 달로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 2, 3월 달에 대기업들은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하고 4월 달에 인적성 검사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5월 달에 면접 진행을 하고 나중에 합격 통보를 한 다음에 뭐 7, 8월 달에 그 입사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뒷부분도 비슷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 서류가 끝나고 인적성 검사가 끝나는 시점, 예, 요 시점에 대부분 또 어떤 기업들이 많이 하느냐, 중견기업들이 요 이제 끝나는 시점에 또 많이 진행을 합니다. 사실 중소기업도 중견기업도 요 3월, 2월, 3월 달에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중견기업에 합격을 했다가 다시 또 중간중간 계속 대기업 면접 보고 하시다가 대기업에 되면 당연히 어디 가시겠어요? 대기업에 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채용을 하고 나서 결혼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채용이 끝나는 시점, 그 끝나는 시점에 중소중견기업들이 채용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고 나서 아마 고민되시는 것도 하나 있을 거예요. 상반기에 도전했습니다. 자, 하반기에 도전했어요. 그러면 요 1월 달 어떤 고민 되시나요? 1월 달에 가장 많이 고민되는 거. 네. 졸업 유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졸업 유예가 오늘 선택한 날짜예요. 근데 합격 발표가 다음 날입니다. 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합격이 될까? 그래서 고민해서 졸업 유예를 클릭을 해서 유예자가 됐습니다. 자, 다음 날 근데 저는 합격 발표에서 합격이 됐어요. 자, 저는 앞으로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역시 불합격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만약에 2월 달에 졸업 유예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전에 하반기에 지원을 하신 거니까 자격 요건이 8월 졸업자 또는 8월 이전 졸업자 그리고 2월 졸업 예정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클릭하는 순간 8월 졸업 예정자가 되기 때문에 저 학교 안 가도 됩니다 라고 하더라도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탈락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유예도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된다. 이게 필요할 수 있고요. 유예하실 때 또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목적 없는 유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유예 기간 동안 뭐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예 기간도 그냥 단순히 유예를 하시는 게 아니라 유예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유예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졸업할래요. 졸업을 했습니다. 좋아요.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상반기 도전했어요. 3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도전했는데 취업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럼 이 3개월부터 졸업한 3개월 뒤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주로 3개월 때부터는 친구들하고 연락이 잘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연락하기가 싫어져요. 친구들이 뭐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우리 부장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취준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대화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한 2개월 지났어요. 2개월 지나다 보면 한 5개월쯤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네, 바로 또 가족들하고 대화하기가 또 싫어지기도 합니다. 미안하니까. 나는 공부 이렇게 해서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취업 못해서 미안하니까 그런 또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취업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부모님께서 오히려 아들, 딸 취업해야지. 괜찮아. 밀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착하신 거야.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 미안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느냐. 취업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취업 준비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취직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다가 또 맞지도 않는 직무에 넣었다가 또 2개월 근무하다 나오고 이걸 인턴으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전부터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반기 이때잖아요. 상반기 이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부터 준비하셔야 되나요? 맞습니다. 요 비수기, 채용 비수기 때 준비를 해 놓으셔야 이 상반기, 하반기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시고 요 비수기 때 활용을 하셔서 자기소개서 한 번에 다 쓰려면 굉장히 어렵죠. 네. 이틀에 한 항목씩만 써보세요. 그러면 비수기 때 뭐 한 달을 쓴다고 칩시다. 그럼 벌써 15개의 항목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가고 싶은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를 뽑아 두시고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쭉 분석하신 다음에 미리 거기에 맞게 미리미리 써주신 다음에 여기서 딱 새롭게 시작이 되면 바꿔주실 게 있다면 지원 동기,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회사에 대한 포부, 이 부분은 바꿔주시고 나머지 변화가 없다면 그 내용들을 잘 회사에 맞게 조금만 수정하셔서 제출하시면 취업하실 때 뭐 서류 30개, 40개도 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묻지마로 30개, 40개 내시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직무, 가고 싶은 산업, 가고 싶은 기업을 선택하신 다음에 30, 40개 내시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 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어떻게 채용이 진행되는지 잘 체크해 두셨다가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경험 리스트. 네. 굉장히 제가 많이 교육할 때마다 저는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제가 조금 진로를 찾는 방향에서 진행했을 때라고 한다면 경험이 아니라 아마 자기 분석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심리 검사 도구라든지 아니면 직업에 대한 진로 선택 도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분석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취업 시즌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경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이 경험들이 직무랑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가 또는 어떤 부분의 키워드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죠.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할 때 스펙적인 부분도 있지만 스펙적인 부분보다 좀 더 보고 싶은 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스토리 이 부분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경험도요. 다양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리스트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험을 넣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 샘플로 막 경험 리스트 같은 거를 드리는데 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교내 활동, 교회 활동,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활동 내용 이렇게 적는 표 같은 걸 좀 드리는데 그걸 쓰고 오신 많은 분들이 또 쓰고 오신 구직자분들, 학생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경험한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넣어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과외했는데 어떻게 활용합니까? 예. 과외한 거 활용하기 쉽지 않죠. 사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과외를 한다는 거 생각해 볼까요? 누구를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그 교육하는 그 대상자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는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지 않나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그 대상자의 그 과외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부모님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적어보는 겁니다. 물론 과외했던 게 제가 품질 관리를 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 도움으로 따졌을 때는 아래쪽에 있겠죠. 왜냐하면 과외했던 부분이 품질 관리랑 직무랑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정리를 쭉 해놓은 다음에 그게 나중에 어떤 사례적인 측면으로 보여줄 때 역량으로서는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활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르바이트 하나 있어도요.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하나로 칩시다. 아르바이트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첫 번째. 제가 요거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첫 번째, 효율성. 효율성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뭔가 제품을 빨리 외우기 위해서, 동선을 빨리 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세요? 그런 효율성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고객과의 관계.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는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내부 고객한테 어떤 칭찬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또 함께 일하는 팀원들 이런 부분까지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하나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효율성도 제가 계산을 잘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제품을 빨리 외우기 위해서 효율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제품을 빨리 외우는 효율성을 얘기했다. 그럼 나중에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제품과 연결시켜서 그 제품을 빨리 외울 수 있다. 그리고 그 제품을 나중에 외워서 면접대 간다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역량적인 측면과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험 리스트를 작은 것부터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서류라든지 또는 직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시키면서 하나씩 뺄 경험은 빼고 넣을 경험은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 한번 트렌드를 파악하는 거. 예,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트렌드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직무별로 직무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주고,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것들도 있고, 그 산업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이슈를 묻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결국에는 그 구직자들의 아이디어를 좀 끄집어내고 관심도를 끄집어내고자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한다면 이런 생각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뉴스 검색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단지 그 뉴스 검색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 될 수 있고 뉴스 기사가 좀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활용을 하신다면 관심 있는 분야의 협회라든지 진흥원, 또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원 이런 데들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 뭐 삼성경제연구소나 LG경제연구소에 들어가면 산업별로의 트렌드들 이런 것들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할 것이냐 사고할 것이냐. 네. 이거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기사가 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서 머무르지 마시고, 이런 기사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 기업에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런 부분들을 직무에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할까? 이런 예측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그냥 생각에서 머물지 마시고 내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사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의 생각이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원하지 않는 곳은 없죠. 여러분들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틀을 사실 쉽게 깨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틀 속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 틀 밖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우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를 객관적으로 밖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의 시각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좀 표현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취업하실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에 기업들이 SNS 활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업에서 어떤 블로그라든지 또는 요즘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답변 달아주는 것도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트렌드를 알고 있어. 그러면 그 트렌드를 가지고 머릿속에서만 넣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기업에 물어보시는 것도 SNS에 물어보시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현재 기업은 어떤 방향으로 뭐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트렌드를 익혀가는 것 이게 또 중요할 수 있다. 자,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보 수집입니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는데 요즘에 얼마나 많은 폭포가 있습니까? 그 폭포는 뭐냐면 정보의 폭포입니다. 정말 많은 정보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 한 컵을 어디서 뜰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 한 컵을 뜨는 게 중요한데 어디서 뜰 것이냐를 찾아보는 거. 그게 바로 정보 수집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정확한 그런 정보 수집 방법을 모르신다면 결국에는 여기서도 떠보고 저기서 떠보고 그런 뜨는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서칭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인크루트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셨나요? 인크루트 사이트에 들어와서 만약에 이 강좌를 보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취업학교를 활용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인크루트에서 강점이 되고 있는 취업학교. 그리고 인크루트에 들어오시면 채용공고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죠. 그 채용공고 사이트를 들어가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경력자들 채용공고는 또 뭐가 있는지. 만약에 내가 디자인 계열이다. 그러면 경력자들한테 요구하는 그 프로그램 툴,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냐, 일러스트냐, 아니면 뭐 3D 맥스냐, 뭐 마야냐,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들어가서 체크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 외에도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뭐 직업에 대한 정보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외에 채용 공고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체크해 보시는 부분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 드렸던 뭐 기업에 들어가셔서 기업에서 요즘에는 채용 부분에 대해서, 직무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들어가서 직무에 대한 체크도 해보시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자, 직무 얘기 나왔으니까 직무 정보 찾는 거 하나만 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뭐 NCS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직무에 대한 정의나 이런 내용도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현직자의 인터뷰, 인터뷰를 보시고 아, 이런 점이 보람이 됩니다. 이런 점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직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파악해 두셨다가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그 현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또 아실 수가 있느냐. 만약에 현직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자, 그러면 그게 나중에 뭘로 나올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더 크게 가면 면접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 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시겠습니까? 이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현직자들의 인터뷰를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거, 그거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또 얻은 정보들을 직무에 적합하게 연결시켜 가지고 만들어 가시면 좋겠죠. 자, 정보는 이렇게 수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단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1단계는 경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경험. 나의 경험에 대한, 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자, 2단계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무. 직무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과 직무의 연관성을 봐야 되니까. 3단계는 기업 위속에 산업이 있는 게 아니라 산업 속에 기업이 있죠. 그래서 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단계는 마지막 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순서대로 쭉 정보를 수집하시고, 그 다음 그 정보 수집 이후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쓰신다면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내용들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채용 동향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분석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각 달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뭐 트렌드를 파악해야 되는 것, 경험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정보 수집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까지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을 하신다면 2017년에 꼭 취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그 해에 해당하는 채용 공고, 그다음에 채용 자격 이런 부분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듯이 준비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지원자들만 바라보고 준비하지 마시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게 맞춤으로 준비하시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하나만 떠올리십시오. 직무 역량 요즘에 강조하고 있으니까 직무 맞춤으로 꼭 여러분들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드렸던 정보 잘 활용하셔서 성공 취업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